저는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강동석입니다. 금일 이렇게 많이 찾아오실 줄은 저도 정말 몰랐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도청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최태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 세핑 건물이라면서요. 서울 용어입니다. 서울 용어. 아니 이게 9월 1일 날 지금 개청을 했다면서요. 야, 그 첫 번째 강연자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요. 나 이 웬 복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그죠? 아까 여기 민원실 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어려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좀 생소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쪽 그 무안 쪽에 그 도청에서 제가 강연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동구청 뭐지? 그 제가 헷갈렸었는데 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처음으로 오픈하는 그 강연이니까 어디 한번 음향 테스트를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음향 테스트 준비됐나요?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벌거벗은 한국사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향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죠? 한국사 팬 소리 질러! 아이고. 조금 있으면 큰별쌤 최태선 선생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목. 강연 재밌게 들으시고요. 복습은 TVN 스토리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세요. 재밌게 들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야 그만. 네. 그 대한민국에서 요즘 아주 핫한 시험이 하나 생겼어요. 수능을 이제 좀 볼 텐데 한 1년에 50만 정도 응시하잖아요. 제일 큰 시험이었는데 수능보다 더 큰 시험이 요즘 생겼습니다. 이 시험은 무려 한 해에 60만 명이 응시합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생겼어요. 이 시험이 뭐냐면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한 해에 60만이 응시를 해요. 그런데 그 60만이 응시하는 대다수가 누구냐면 바로 20대 청춘들, MZ세대들. 자, MZ세대들이 왜 이렇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무조건 볼까요? 이유는 그들은 한국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취업 때문에.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혹시 공공기관에 좀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 또 요즘 되게 인기 많잖아요. 무슨 공사,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투자공사, 공사 많죠. 그다음에 뭐 공무원, 군무원, 소방관, 경찰관, 교사, 간호사, 하여튼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응시 자체가 안 돼요. 게다가 가산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20대 청춘들한테는 뭐 정말 필수 자격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리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통로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순천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실 때 운명적으로 만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구다? 네, 저를 만나실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렇게나 많이? 오, 좋습니다. 예, 한 200명. 예, 손 내리시고요. 야, 엄청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요즘 굉장히들 많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때 아마 저를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이 근사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인문학 강연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라고 하면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가졌던 상처들이 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시험 기간 왔어,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외웠어, 연락이 외웠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 까먹었어, 그리고 욕해. 이런 걸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석기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뭔가 좀 열심히 지금 내가 한국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첫 페이지 딱 보이면 이제 구석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가 이제 그 눈빛의 레이저가 꺼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면서 휘리리리 그 레이저가 꺼지고 결국 책장을 덮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다시 책장을 펴게 되고 다시 구석기 반복이잖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 주소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딘가에서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뭔가 이렇게 들어본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묘합니다. 모두가 다 이 구석기 전문가들이 되어 가셔가지고 항상 이 진도가 안 나가죠. 그죠? 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역사는 근데 그렇게 어떤 사실들을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런 과목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는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시 카페에 가셨어요. 카페에 가셔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 얘기를 할 때 뭐야 시간이 이렇게 갔어? 시간 순삭 휙 가는 주제. 그 주제는 뭐예요? 어떤 거 얘기할 때 시간이 금방 가시던가요? 남편 이야기. 갑자기 찔린다. 뒷담화. 그죠? 뒷담화. 남편 이야기를 포함한 뒷담화. 그죠? 뒷담화 정말 재밌거든요.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역사가 뒷담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하는 게 역사잖아요. 역사는 뒷담화. 약간 좀 이게 좀 싸 보이는데 이걸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오늘 이제 인문학 첫 번째 강연인데,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그렇죠. 과거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고민의 지점이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는 어떤 그런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 지점이 형성되는 과목으로서, 학문으로서 좀 우리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으로서의 역사, 그 역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주제는 제가 그래서 이 위대한 삶, 이 위대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좀 던져볼게요. 위대한 삶. 네, 제가 이렇게 가니까 마치 썰물처럼 눈빛들이 갑자기, 아까 날 그렇게 쳐다보시더니 눈을 안 마주치세요. 알죠?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불 속에 뛰어드는 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마이크 들일 때 말하는 거. 오늘 어떻게 누구랑 같이 오셨나요? 남자친구랑. 야, 이제 남자친구가 인문학 강연을 들으러 왔다. 이거 또 이게 있어 보이네. 좋습니다. 네, 너무 멋지신데, 자, 순천에서 지금 혹시 태어나셨나요? 네. 순천 토박이시구나.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정도희요. 이제 도희님, 혹시 도희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본인에게 충실한 삶. 본인에게 충실한 삶. 의외로 소박하시네요. 충실하세요? 본인한테?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위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잘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위대한 삶 정확히 얘기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언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초등학생은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못 온 것 같은데, 초등학생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대한 삶이 뭐예요? 그랬더니 피자 먹는 아침이요.
피자 오는 아침이래요. 자기는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피자를 먹고 싶대요. 그 아침에 피자를 먹었을 때 그 하루는 위대한 하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좀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또 위대한 삶이 아닐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위대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위인들, 그 위인들을 이렇게 떠올리죠. 여러분들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그죠? 어디서 아이의 목소리가 방금 들렸는데? 방금 이거지. 낭낭한 우리 너는 몇 학년인고? 2학년. 근데 2학년이 왜 여기 학교 있고 여기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여기 지금 학교 지금 4교시 끝나고 달려온 거예요. 아이고야 이뻐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그냥 낭낭한 우리 아이의 목소리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훌륭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대한 삶에 딱 맞는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의 그 세종실록을 이렇게 보시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습관, 언어적 습관이 있어요. 그 언어적 습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매 언어적 습관이 있죠. 예, 저는 말끝마다 생각해요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어떤 그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적 습관이 뭐냐면 실록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자신이 결정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 때 이 세종한테 그렇게 들이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은 고씨고요. 이름은 약해. 이름이 독특하죠? 네, 실록에 등장해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이 고얀 놈의 어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종한테 하도 들이받으니까 세종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 고약해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고약해가 이제 그만두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 들이받는 거야. 그때 세종이 아유 이런 고약해 같은 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세종은 경청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 그런데 그 경청의 리더십을 보여준 이 세종과는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왕도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실록을 읽다 보면요, 정조의 또 이 반복된 습관, 이게 뭐냐면 아까 세종은 뭐라 그랬죠?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정조는 너가 틀렸다. 네, 지적질 마왕이에요. 네, 정조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야 될 상사의 유형이 네 유형이 있대요. 네 유형, 상사의 유형. 어떤 유형이냐면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자, 똑부는 어떤 상사냐면 똑똑한데 부지런한 상사.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 멍개는 멍청한데 게으른 상사. 자, 이 네 가지 유형에서 가장 만나서는 안 되는 상사는 누굴까요? 누구야? 잘들 생각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가장 만나서는 안 되는 상사. 그 상사는 바로 멍부입니다. 멍부. 멍부입니다. 멍부 만나면 이거 돌아버립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해. 멍청한 일들을 쫙 벌려놓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거 수습하고 다녀봐요. 돌아버립니다. 이거 미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상사 최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바로 똑개입니다. 똑개입니다. 똑똑한데 게을러.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늘 쉬는 것 같아. 그런데 항상 일은 깔끔하게 처리를 시켜놓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참 편해요. 정조는 아쉽게도 부예요. 똑똑한데 너무 부지런해요. 정조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일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쳐나갈 정도죠. 그러니까 세종의 리더십과 정조의 리더십은 정말 달라요. 세종은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해서 좀 뭔가 좀 열어놓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정조는 자기가 정한 걸로 드라이브를 쫙 거는 스타일. 예, 못하면 혼도 내고 너가 틀렸다. 너 좀 알아. 공부를 넌 왜 이렇게 안 하냐. 맨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그냥 기를 그냥 누르는 그런 스타일. 어쨌거나 이 세종과 정조야말로 조선 전기엔 세종, 조선 후기엔 정조. 정말 그 위대한 왕으로 자리를 잡았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대한 삶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인물들만 떠올리시지만 꼭 이러한 인물들만 위대한 사람은 아니겠죠? 자, 제가 지금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아까 지금 세종의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요, 부동의 1위, 조선시대 최고의 왕은 누구? 부동의 1위 누구? 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등장하시면서 세종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1등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전설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누구요? 맞습니다. 광해군입니다. 이 영화 이게 1000만이 넘었잖아요.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초등학생 설문조사 1등을 광해군이 했어요. 야, 이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세종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광해군이 맨 마지막 엔딩 멘트가 뭐였죠? 뭘 실시하라 그랬죠? 대동법을 실시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광해일기 즉 실록에는요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하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광해군은 대동법 실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된 건 맞아요. 예, 실시된 건 맞지만 광해군이 이렇게 대동법을 실시하라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어쨌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동법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대동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세금 내시죠? 네. 왜 화를 내세요? 세금 내는 거. 국민의 의무인데 세금 내셔야죠. 네. 네. 세금을 냈는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 토지, 농사를 지으니까 여기서 생산량이 나오면 일부를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전세라 그래요. 지금으로 본다면 소득세 개념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은 뭐냐면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남자들 어디 갑니까? 군대 가잖아요. 이게 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세하고 역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없는 게 그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납은 뭐냐면 특이하게도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여러분들 특산물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왕이 전국에서 올라온 음식들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엔 그걸 뭐라 그래? 진상한들, 진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산물을 내는 게 있는데 궁금하네. 자, 이거 순천의 특산물은 뭘까요? 뭐 짱뚱어요? 야, 이게 굉장히 매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1930년대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의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순천의 자랑. 그 당시 글로벌할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순천의 진상품 최고 1등. 그걸 자개칠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개칠. 나전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개칠이 여기 그렇게 특산품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어쨌건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게 바로 이 공납이라는 제도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월급날 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특산품들 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국가에 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세, 역, 공납 요 세 가지 세금의 유형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공납. 특산물 내는 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특산품이 왜 중요하냐면 임금의 밥상이 있잖아요. 임금의 밥상, 전국에서 올라온 그 재료들로 이제 밥상이 차려지는데 사실 임금의 밥상은 하나의 정치예요. 쭉 식사를 하면서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둘러보고 먹어보고 여기 김 맛이 좀 이상하다. 이 지역 김이 난 이 지역 어제 갔더니 장흥에 또 이 무산김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저는 무산이 지역명인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염산을 묻히지 않은 그 김을 무산김이라고 한다고 그 군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쨌건 왜 김에서 이렇게 염산 맛이 나냐? 라고 하면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흥에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국, 왜냐면 지금은 SNS 뭐 이런 거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금방 알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일상들을 또 체크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특산품, 이게 제일 기층 백성들한테는 힘든 세금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광해군 때 그러면 각 지역의 특산물 이제 그렇게 내지 말고 그냥 통일해서 그냥 쌀로 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공납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공납을 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는 귤이 있어요. 귤이 바람도 많고 거긴 비도 많고 막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 콩 열렸을 때 그 개수를 다 센 다음에 그걸 무조건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해요. 여러분도 이제 저녁에 치맥을 좀 드시고 싶어요. 예, 그러면 거기가 가기 귀찮으니까 뭘 눌러요? 이놈의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거 사실 제가 무슨 배달의 민족이에요. 아니 진짜 나 정말 이 문구요. 저 옛날부터 제가 쓰던 문구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저는 기록의 민족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광고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뭐 이게 나오면서 이 묵직한 질문이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어쨌건 누르시잖아요.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조선시 똑같아요. 공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공납을 대신해 주는 사람. 귤을 내야 돼, 자개치를 내야 돼. 그런 걸 대신 내주는 대행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대행업자들이 그 지방 사또는 짜는 거야. 짜가지고 오로지 그 대행업자의 물산품만 수령이 받도록, 사또가 받도록. 그러면 이 대행업자는 그 사또한테 뭘 주겠죠? 뭘 줄까요? 그렇죠. 자, 그 뇌물을 당시 조선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게 퀴즈입니다. 자, 요게 조금 들으시면 깜짝 놀랐는데 저기 지금 오늘 온 2학년 필라 너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어디 한번 이름이 뭐라 그랬죠? 화람? 오케이. 여기 마이크 간다. 오케이. 자,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조선시대 공납의 비리인데 이 공납 대행업자가 사또에게 주는 뇌물이 있어요. 그 뇌물을 그 당시엔 뭐라고 했습니까? 박납이라는 이 고급 용어를 쓰다니 이런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공납을 대행해 주는 사람을 박납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굳이 너무 전문적 용어라 제가 굳이 안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문 용어로 지금 썼습니다. 박납 알고 계세요? 네, 모르신 분들. 네, 그 박납업자가 사또에게 주는 뇌물을 뭐라고 하냐? 요게 질문이었어요. 잘했어요. 자, 벌써 검색질이 들어갔나요? 자,
여기 하면 제일 먼저 손 드시니까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납업자가 사또에게 주는 뇌물 조선시대 때 이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정이요? 너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그 인정이요? 인정? 정답입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야,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인정이란 단어가 조선시대는 뇌물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뇌물. 아이 사또 여기 이게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또는 너는 어찌 이렇게 인정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뇌물 리베이트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이 인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야야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다 쌀로 통일해. 이 제도가 바로 대동법. 부정과 비리를 없애려면요. 표준화 그리고 단순화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특산물이 있다 보니까 부정과 비리 많이 들어왔으니 이걸 딱 쌀로 내라고 이야기하는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자, 그런데 공남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덕비입니다. 공덕비. 공덕비 뭔지 아시죠? 그 지역의 사또들이 공을 세웠을 때 세워주는 그런 비석. 자,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맞추셨고요.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이 공덕비가 제일 많이 세워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공덕비가 제일 많이 세워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도시 이름. 전라도는 이제 도시 이름은 아니잖아요. 도시 이름. 힌트? 어렵죠? 힌트 좀 드릴게요, 제가. 근데 요거 보면 금방 나와요. 예, 자, 바로 힌트 갑니다. 네, 궁금하시죠? 지금 막 이렇게 자, 공덕비가 제일 많이 세워진 곳. 힌트? 이거. 손을 빠뜨리세요, 손.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네. 말만 하시면 어떡해요. 손을 먼저 드셔야지. 자,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 용당동에서 왔습니다. 자, 저 공덕비가 제일 많이 세워진 도시는 어디입니까? 안성. 안성 정답. 야, 박수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안성이에요, 안성. 안성입니다. 왜? 바로 이 안성 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성 유기가 너무 유명해서 나온 네 글자. 안성맞춤. 야, 이거 안성맞춤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성유기는요, 지금은 본다면 정말 명품 중에 명품. 양반,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이 밥을 먹는데 안성유기 그릇에서 밥을 먹어줘야 양반인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양반 행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왔어. 손님 많이 오잖아요, 조선시대는요. 사랑방에. 그때 안성유기로 한 상 딱 나가면 이 집안 있는 집안일세.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안성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성유기를 갖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는 사또들은요, 눈이 붉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부임 기간 동안에 저 안성유기 몇 개 빼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 안성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성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사또가 부임하기 전에 미리 공덕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 양심이 있으면 공덕비 미리 세워줬는데 우리 좀 그만 좀 괴롭혀 라는 의미로 미리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탈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 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공덕비 제일 많아요. 공덕비 여러분들 이게 전국에 이렇게 답사가시다가 공덕비 오시면 그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냥 공덕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탐관오리인데 세운 비석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덕비만 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덕비의 찐 공덕비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찐 공덕비, 그 찐 공덕비의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비석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저는 굉장히 이 답변이 자랑스럽고 우렁차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 4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그런 거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하이라이트를 뽑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덕비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 대부분 탐관 오리들이 그 세운 그런 비석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비석들 중에서 찐 공덕비가 있습니다. 이 찐 공덕비 정말 듣고 있으면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이 찐 공덕비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공덕비가 있는 곳은 어디? 뭡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죠, 이거. 맞습니다. 자, 이 순천 팔마비.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책을 제가 또 한 권 드릴 텐데, 순천 팔마비를 1분 동안 설명해 주실 분, 수 한번 들어보시죠. 순천 팔마비를 1분 동안, 앞에 손 줬어요. 잠깐 나와 보시죠, 그럼요. 네. 야, 순천 팔마비를 1분 동안 설명해 주실. 야, 지금 순천 사세요? 네. 순천 토박이세요? 아니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광주요. 그러셨구나. 순천은 이제 몇 년 정도 사신 거예요? 2017년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네. 어떤 일로 순천에 오셨나요? 남편 직장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천 팔마비를 하셨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년에 최태성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순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저희 둘은 결코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순천에 제가 사실은 저 홍보대사 좀 상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역사의 쓸모에 237쪽 237쪽에 제가 이 순천 팔마비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40만 부, 정말 많은 분들이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정말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천 팔마비 얘기를 처음 들으셨다고 그런 분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요 책 통해서 순천 팔마비를 이렇게 아셨으니까 어때요? 저 박수 좀 쳐주세요. 자, 그러면 1분입니다. 1분 동안 순천 팔마비,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시대에 지방관이 임명을 했는데 그때 말을 선물로 주는 관행이 있었대요. 그 지방관이 떠날 때. 그래서 순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말을 선물로 줬는데 나중에 그 지방관이 서울에 가서 말을 다시 돌려주면서 한 마리를 더 추가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준 거보다 한 마리를 더 추가로 돌려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따라간 말 중에 한 마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거 순천에서 임신한 새끼니까 다시 순천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공덕을 기리는 팔마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야, 우와,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순천 올 때마다 그 팔마비는 늘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방문해서 인사 좀 드리고 싶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고 SNS에 여기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순천 팔마비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겁니다. 진짜 전국에 있는 공덕비 이거 다 대부분이 가짜라니까요. 그런데 이 순천 팔마비야말로 정말 찐.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은 팔마비 앞에서 해야 된다. 제발 좀 배워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대통령이 팔마비 앞에서, 물론 국회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팔마비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국정 5년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순천 팔마비는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청렴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다음엔 그 순천 팔마비의 주인공 우리 최석 같은 최 씨, 제가 오늘 사실 최석을 하려다가 같은 최 씨라서 일단 제가 다음 주에 돌린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최석으로 한번 인문학 강연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석과 같은 정말 청렴의 아이콘, 오로지 백성만 바라본 그 한 사람을 오늘 한번 좀
만나볼까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사실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광해군은 실제로 이 대동법을 시행하라라고 했던 인물은 아니고요. 이 대동법 시행과 확대에 큰 역할을 했던 진짜 대동법의 남자가 있습니다. 자, 그 남자가 바로 이 비석의 주인공 김육이라는 인물입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김육 잘 몰라요. 김육은 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엄청난 역할을 했던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만의 위대한 삶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어찌 본다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조차도 전 당연히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의 그 사람 김육을 한번 좀 만나볼까 합니다. 이 김육은 특히 이곳 호남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김육,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전쟁, 큰 전쟁을 3번이나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중에서 나 전쟁을 겪어봤다, 나 전쟁 겪어봤다,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아마 6.25 전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웬만큼에서 아마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전쟁 한 번 겪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큰 전쟁을 3번이나 겪었다, 인생에서. 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인생을 3번, 인생에서 큰 전쟁을 3번 겪은 사람이 바로 이 김육입니다. 임진왜란 한 번, 병자호란 한 번, 정묘호란 한 번. 정묘호란, 병자호란 3번의 어떤 큰 전쟁을 겪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 김육은요 10대의 나이 임진왜란 터지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확 기웁니다. 확 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 응시를 좀 늦게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이 과거 응시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올인해줘야 돼요. 집안에서 그냥 다 밀어줘야 과거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는요 경쟁률이 몇 대 몇까지 올라가냐면 무려 5만 대 1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조선시대 태어나면 5만 대 2를 뚫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은요 1년에 매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종 합격자는 꼴랑 33명.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5만 대 1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시험이죠. 자, 어쨌건 이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집안이 기울다 보니까 과거 시험 응시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조선의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 조선의 대학교는 어디입니까? 역시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르시네요. 제가 어느 쪽 가서 물어봤더니 조선의 대학교는 조선대학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럼 뭐 고려의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조선의 대학교는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죠?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김육이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광해군 정부였어요. 사실 광해군 정부 대동법 얘기했지만 광해군 정부는 도덕적 결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 직접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떤 어머니를 위패시켰고요. 또 자신의 동생을 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폐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이 당시 유생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대정부 투쟁을 합니다. 광해군 정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했겠죠. 이때 아마 이 김육이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생들과 함께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렸어요. 쫓겨난 거죠. 결국 김육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면 자신의 고향이면 가평입니다. 가평하면 유명해. 거기 이제 공납 낼 때 뭘 낼까요? 가평은 그렇겠죠. 잣을 냈겠죠. 그곳으로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으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땅을 파가지고 움막에서 기거할 정도였다. 그리고 먹고 살 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숯을 만들어요. 숯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숯을 파는 거예요. 어디로 파냐면 서울로 파는 거야. 여러분들 가평에서 서울까지가 80km예요. 왕복은 몇 킬로예요? 160km. 그 160km를 어떻게 이동했을까? 뭘로 이동했을까요? 말을 타고 이동할 정도면 숯을 안 팔죠. 예, 그 당시 그 말은 뭐 지금의 럭셔리 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차를 몰면서 숯을 팔 이유는 없겠죠. 니아카, 니아카 나왔습니다. 니아카, 네. 니아카, 니아카는 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당시 조선은 이 산길이에요. 산길이기 때문에 니아카로는 갈 수가 없어요. 네, 뭐요? 지게, 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게로 지고 어떻게? 걸어서 여러분들 왕복 160km를 다닌 거예요. 조선시 사람들은 이제 걷는다 하면 적어도 160km는 좀 왔다 갔다 해야 걷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160km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이제 30대입니다. 김용 나이 30대. 지게에다가 숯을 지고 걸어서 160km를 왕복하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이라면 그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내 인생 꼬였다. 내 인생은 왜 이따위인가?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어떤 자괴감, 자책감 이런 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김육은요. 김육이 바라봤던 그 시선은 자신의 이 지게를 짚고 숯을 지고 160km 왕복하면서 이 숯을 팔고 있는 자신의 이 처절한 참담한 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김육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망할 대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시신들이 널려 있는 그 모습을 김육은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김육은요 30대 나이에 자신의 좌우명을 하나 갖게 됩니다. 자, 그 좌우명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애물제인이라는 좌우명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자,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겠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어요. 제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되겠죠. 그 백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기필코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 밑바닥이잖아요. 밑바닥에 있는 이 김육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애물제인, 30대 나이에 애물제인이라는 그 좌우명.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그 숯을 팔면서 애물제인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김육. 자, 그런데요 세상이 바뀌었네. 여러분들, 광해군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인조반정. 인조반정이 이뤄지면서 광해군 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광해군 정부가 무너지면서 바로 말이 내려옵니다. 가평으로. 김육에게 우리 정부에 동참하시죠. 인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해군 정부에 맞서 싸웠던 그 김육을 모신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시 관직 생활을 열려고 했는데 김육이 바로 사표를 냅니다. 네, 바로 사표를 내고 다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죠.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에 의해서 올라가고 싶진 않다. 당당하게 과거 시험 봐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40대의 나이에 뭔가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 30대 가졌던 이 애물제인의 그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래, 나는 이거야 라고 생각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광해군 정부 때 시행되게 대동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공납을 각 지역의 특산물로 연결하는 쌀로 통일해. 대동법. 이 제도야말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근데 광해군 때는요,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전국에 실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는 이 대동법을 시행할 때 격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납이라고 하는 건요, 각 집마다 양반이건 쌍놈이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면 쌀로 내는 거잖아요. 쌀을 생산하는, 즉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가 많어, 그럼 대동법에 의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내가 토지 별로 적어, 그럼 적게 내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은 적게 걷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 전세가 1결당 한 6두를 내요. 1년에 1결당 6두를 내는데 대동법은요 1결당 12두를 내요. 더블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동법의 세금이 굉장히 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동법 시행하면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지주들. 근데 지주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이잖아요. 양반들이니까 당연히 이 대동법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격렬히 저항합니다. 여러분, 대동법이 전구로 확대되는데 몇 년 걸렸냐면요 100년이 걸려요.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육은 딱 잡은 거예요. 이거다. 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이건 바로 대동법 시행이다. 이거 내가 평생을 걸고 한번 전국에 확대를 시켜보겠다. 이거야말로 내가 30대 때 그 숫찌고 160km 왕복하면서 가졌던 그 애물재인의 결과물이다 라고 해서 그 대동법 전국 시행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김육이 대동법 시행의 전국 시행의 가장 최종적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곳 호남, 전라도입니다. 이유는 뻔하죠. 왜일까요? 여기가 최고의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대동법 깃발 딱 꽂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의 이 백성들,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라도 백성들에게 이 대동법 시행이야말로 이건 정말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구원의 손길, 구원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육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전라도에 기필코 내가 이 대동법 깃발 꽂겠다. 내가 이거 평생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40대에 정합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집니다. 정묘호란. 뭐 좀 할라 하면 이 사람은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 전쟁 수습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네 이러면서 50대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정묘호란 수습했어. 이제 50대 됐어. 자, 다시 한번 내 대동법을 이 전라도에 기필코 꽂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전쟁이 터지네. 이번엔 어떤 전쟁? 병자호란. 아, 바빠요. 이 김육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 수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왕의 신임을 잘 받았던 정말 행정 실무형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짝짝짝짝 마련했어요. 드디어 이제 병자호란은 이제 정리가 됐어. 자, 이제 김육은 다시 한번 목표, 내 기필코 전라도에 대동법 깃발 꽂겠다 라는 일념으로 드디어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전하, 전라도의 대동법을 시행해 주십시오. 경기도에 국한된 이 대동법은 안 됩니다. 온 백성들이 이 혜택을 얻으려면 전라도에 먼저 대동법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올릴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쟤? 전라도의 대동법? 그 혁명하지 않는 거지. 이 전라도는 다 곡창지대인데, 여기 다 양반 지주들인데 여기다가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저 미친놈이 아니야? 라고 해서 격렬히 저항을 해요. 격렬히 저항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김육은요 지치지 않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계속 상소 올립니다. 전라도의 대동법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올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기득권의 저항이요 쉽지 않아요.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70세까지 됩니다. 70세까지 계속 이 전라 대동법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되질 않았죠. 자, 그러자 70세가 되었을 때 김육이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어떤 결단? 바로 이 상소를 올립니다. 사직상소. 절을 쓰시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 전라대동법 상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귀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7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자리를 겁니다. 김육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 맡기면 척척척 해내니까. 근데 들어주질 않아, 대동법을. 그래? 그럼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너 나 일 잘하는 거 알지? 어떻게? 쓰고 싶어? 그럼 대동법 시행해. 거의 대동법을 인질로 끌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때 왕이 효종이었거든요. 효종도 김육 너무 좋아했거든요. 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지. 결국 효종이 이 김육을 옆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나게도 상소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육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대신 전라도는 안 돼요. 여기 전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도는 안 되고 충청도까지. 충청도까지. 너 하도 그렇게 상소를 했으니 내 요청은 들어줄게. 야, 근데 전라도 하면 여기 대신들 난리나. 전라도는 안 돼. 전라도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곡창지대인데 거기 대동법이 시행되면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충청도까지만 하자. 충청도까지만 확대하자라고 해서 결국 충청도까지만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때 이 김육 선생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이제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믿는 건 아니시겠죠?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인터뷰 기사예요. 문집에 그 감정을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어리석어 학문을 잘 모른다. 오직 바라는 바는 전략해 백성을 아끼고 부역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조선 후기 그 놀라운 바로 송시열의 시대예요. 송시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예법 논쟁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상복을 1년 입느냐 9개월 입느냐, 이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그죠? 저 이 이야기할 때마다 학생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선생님, 그 옷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뭐라고 정권이 교체가 될 정도로.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뜨거웠던 주제였잖아요. 그 상복을 3년 입고 1년 입고 여기에 따라서 예법에 따라 가지고 그 학파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거의 비웃음의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도 지금 뜨겁죠? 되게 뜨겁죠? 좌우 뜨겁죠? 그죠? 요거 한 200년 지났을 때 이거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볼까요? 자, 200년 전, 300년 전 이 예속 논쟁, 이 뜨거운 논쟁을 지금의 학생들이 헐, 딱 이거예요. 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00년 뒤 지금 우리 뜨거웠던 이 모습들을 우리 후손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 조금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 시대가 바로 그 송시열의 시대였어요. 그 엄청난 이념 논쟁에 의해서 너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그냥 선 가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김육은 나 그런 거 잘 몰라. 예법, 이런 거 상복 나 잘 몰라. 난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오로지 전략해서 백성들 세금 줄여주는 거. 나는 이거 외에는 몰라. 근데 잘 보세요. 이 김육이라는 이 공무원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김육이 대학생 때 투쟁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광해군 정부잖아요. 근데 대동법을 어쨌건 처음 시행한 정부가 어디예요? 광해군 정부잖아요. 우리는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권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거야.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휙휙 바뀌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김육은 자기가 싸웠던 정부예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대동법인 것 같아. 그럼 대동법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난 이념 예법 난 그런 건 난 관심 없어. 오로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오로지 그가 바라본 건 이념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드디어 대동법이 충청도까지 확대돼서 이렇게 기쁘게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김육 선생이 70대 때 너무 좋았나 봐요. 이 글을 쓰고 그 다음날 다시 상소지를 시작합니다. 전하, 이제는 전라도입니다. 이젠 충청도가 됐으니 이제는 전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물제인 이미 목표 정했잖아요. 전라도에 이 대동법 깃발 꽂아서 게임을 끝내겠다. 이 게임 체인저거든. 전라도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 삶의 끝에서 기필코 전라도에 이 대동법 깃발 꽂고야 말겠다. 이거 목표로 정한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백성들이 이 대동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이건 전라도 백성들의 혜택이 아니라 이 전라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말로 이 대동법은 반드시 시행된다. 이 목표를 잡은 사람이에요. 어쨌건 충청도까지 갔어요. 자, 이제 다음 목표는 전라도입니다. 야, 정말 그 다음부터 계속 줄기차게 전라대동법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여기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곡창지대에 있는 양반 지주들이 여기만큼은 무슨 일이든 사생결단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육이 된 협박, 상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결국 김육의 나이가 79세가 돼요. 이분은 전라도의 대동법 시행 안 하면 안 돌아가실 분이에요. 이분의 목표는 전라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필코 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79세까지 버티신 거예요. 79세면 뭐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10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지금요. 엄청난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79세가 되니까 이제는 김육 선생도 도저히 버티실 수가 없었나 봐요. 너무 기력이 쇠하신 거야. 그래서 김육 선생이 상소를 다시 쓰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김육 선생의 유언상소입니다. 아까는 자리를 걸었죠? 이제는 목숨을 겁니다. 야, 이 전라도에 대한 사랑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에요, 이분. 자, 볼까요? 79세 유언상소. 신이 만약 죽으면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사옵니다. 전하, 저 또 눈 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살아생전에 전라도의 대동법 좀 시행해 주십시오. 라는 유언상소를 올리신 거예요. 이 글을 쓰시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유언상소가 어떤 글이에요? 자신의 모든 그 기력을 다 모아서 쓴 마지막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육 선생이 이렇게 79세 유언상소를 쓰신 그 다음에 드디어 전라도에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전라도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큰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드디어 그 무거운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대한 세종, 위대한 정조, 위대한 삶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삶을 이야기했지만 꼭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막 그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만의 삶이 위대할까? 위대한 삶이 꼭 그런 모습들만 정의 될까? 그러면서 제 오늘 강의는 마지막을 이 시로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의 남자 김육을 통해서 읽어보는 시 위대한 삶.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작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생애 끝까지 밀고 나가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육은 엄청난 화려한 업적을 남긴 훈민정음,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와 같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같은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그 시대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뚜벅뚜벅 수행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은 30대 가졌던 애물제인, 그 애가 뭐예요? 사랑일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위한 마음, 자신이 숯을 팔고 160km 그 길을 왕복하면서 참담한 생활을 할 때도 그가 바라봤던 것은 오직 백성. 예속 논쟁 속에서 상복을 3년, 1년, 1년 9개월 그 이념의 전쟁 속에서도 오직 그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백성들. 그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정말 생애 끝까지, 정말 생애 끝까지 79세 그 마지막 유언상소를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오로지 이곳 전라도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마지막 붓을 들었을 그 노인 79세 김육. 그 김육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삶을 사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30대 어느 공무원 분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던 그리고 공직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했던 일이 너무 똑같아요. 매일매일 반복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김육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떤 작은 위로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의 그 끝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육은 공직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딱 하나 정해서 그냥 인생 자체를 디자인해 나가면서 만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애 끝까지 갔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의미 없이 하루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루의 삶에 똑같은 삶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하루를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79세 그 마지막 유언을 올리면서 눈을 감으셨던 김육 선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